자, theorem 1번 differential rule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도함수의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지금 아래에 보면 u하고 v가 두꺼운 글씨죠. 벡터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벡터가 아니라 벡터 함수기 때문에 u하고 v는 어떤 형태다? u의 t는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u의 1의 t, u의 2의 t, u의 3의 t 이렇게 해서 성분 함수 각각은 실함수, 그러니까 실변수 함수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이다 이런 함수들 보는 것처럼 그런 형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각각의 성분 함수들이 이렇게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벡터 값이다. 벡터 값인데 t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값이 다 변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그럼 v의 t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차원이라고 하면 v1의 t, v2의 t, v3의 t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보면 1번은 u 플러스 v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보자. 즉 u라는 함수랑 v라는 벡터 함수를 더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성분끼리의 합으로서 덧셈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도함수를 찾으면 결국에는 각각의 도함수를 찾아서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게 1번 성질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성질 한번 봅시다. 2번 성질은 C라고 하는 게 어떤 상수라고 했을 때 상수배를 한 벡터 값, 그것의 도함수를 찾으면 상수배는 나중에 취해도 결국 똑같은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F라고 하는 어떤 실수 함수가 있어서 그것의 U라고 하는 함수를 곱했을 때, 즉 어떤 뜻이냐면 FT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1 플러스 3t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거기에다가 ut를 곱해라. 자, ut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3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t, sin t, cosine t 이런 형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곱했을 때 f 곱하기 u의 t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각각 곱하는 거겠죠. 1 플러스 3t의 t, 그 다음에 1 플러스 3t의 sin t, 그 다음에 1 플러스 3t의 cosine t.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곱했을 때 곱한 값의 도함수는 무엇이 되는가? 결국엔 뭐가 되냐면 우리 곱에 대한 미분 공식을 떠올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fx 곱하기 gx에 대한 도함수, 즉 곱에 대한 도함수는 앞에 함수 미분, 뒤에 함수 곱하고 f 곱하기 뒤에 g'을 곱하는 것과 같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앞에 함수, 도함수 찾고 그대로 곱해주고 뒤에 있는 함수는 도함수를 찾아서 앞에다 곱해준다. 자, 이게 3번이고 4번은 내적에 대한 거예요. u하고 v가 각각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내적 가능하죠. 내적한 것에 대한 도함수는 각각을 우리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곱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내적을 그대로 취해주면 된다. 즉 그냥 일반적인 곱셈 대신에 내적을 여기다 넣어준 것이 지금 다른 점이고 외적도 마찬가지로 외적을 곱셈 대신에 넣어준 거예요. 자, 똑같은 이 규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6번은 자, 뭘까요? u라고 하는 함수에 ft를 변수로 넣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u라고 하는 벡터 함수의 변수는 t였는데 t라고 하는 게 아니라 ft라고 하는 전체가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u의 ft라고 하면 뭐가 되는가? ft가 변수가 되어서 u에 들어간다. 즉, 이 변수가 t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u의 ft는 뭐가 된다? 이 예제에서 살펴보면 1 플러스 3t, 그 다음에 1 플러스 3t가 어디로? t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sine에 1 플러스 3t, 그 다음에 이것이 t자리로 들어가면 코사인 1 플러스 3t.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전체에 대한 도함수를 찾으면 자, 이걸 찾으란 얘기인데 변수가 t가 아니기 때문에 도함수를 찾을 때는 일단은 여기 기호가 이 전체에 대한 도함수를 찾을 때 먼저 ft를 그냥 변수라고 생각한 채로 도함수를 찾고 거기다가 속에 있는 함수인 f라는 함수를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쇄법칙이라고 배웠죠. 연쇄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해서 합성함수의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theorem 1에서 모든 걸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4번 공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여러분이 증명하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뭐 특정한 벡터를 주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통 많이 설명하는데 그건 설명의 하나의 부분인 거지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든 예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특정한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증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도 여러분이 그 증명하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증명이 아니죠. 증명의 방법은 일반화라는 뜻이에요. 일반화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립하는지를 보이는 거지 특정한 예에서 성립하는 걸 보이는 게 아니죠. 자, 4번 공식 한번 볼게요. 자, U를 우리가 자, 첫 번째 성분 함수를 U의 1의 T라고 하고 U의 2의 T를 두 번째 성분 함수, U의 3의 T를 세 번째 성분 함수라고 봅시다. 그리고 V의 T도 3차원 벡터 함수, 즉 V의 1의 T, V2의 T, V3의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4번은 뭘 의미하냐면 U하고 V를 내적한 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U.V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서, 곱해서, 그 다음 성분끼리 또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U3, V3. 이렇게 해서 주르륵 더하는 게 내적의 정의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4번에 좌변을 보면 그 함수의 도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함수를 찾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U1 프라임 V1 플러스 U1 V1 프라임 이게 뭐냐면 U1 곱하기 V1이라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 찾은 거죠. 지금 전체 도함수니까 각각 항에 대한 도함수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도함수는 지금 곱해진 형태의 도함수기 때문에 이 룰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U1과 V1도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U1과 V1은 사실은 정확히 쓰면 뭐예요? U1T, V1T, 즉 변수가 T인 실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도함수는 앞의 함수, 도함수, 곱하기 뒤의 함수, 더하기, 앞의 함수 곱하기 뒤 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역시 UT 곱하기 V2인데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앞의 함수 도함수 V2 더하기 앞의 함수 뒤의 함수의 도함수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죠. 마지막 텀도 역시 마찬가지로 US3 프라임 V3 더하기 US3 V3의 프라임 이렇게 볼 수 있죠. 도함수 찾은 거예요. 즉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올 때 양변의 도함수를 취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식의 공통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쵸?
앞에 있는 u라고 하는 함수에 프라임이 붙었다. 즉 u라는 함수에 도함수가 먼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더한 것을 한 방에 써볼게요. 우리 내적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u 프라임 t하고 v의 내적이다라고 쓰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u 프라임이라는 것은 u가 지금 정의되기를 u1, u2, u3를 성분함수로 갖기 때문에 u 프라임 t라고 한다면 이것은 각각의 도함수를 성분함수로 갖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성분함수랑 v를 내적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결국엔 지금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의 합이 결국 이것과 같다라고 한 번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남아있는 세 개의 항, 자, 이렇게 세 개의 항의 공통점은 v라고 하는 성분 함수의 도함수가 뒤에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앞에 u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뒤에는 v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쵸? ut하고 v 프라임에 대한 내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의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4번에 우변이 결국에는 지금 유도된 이 식과 같은 것도 확인이 됐죠.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됐네요. 자,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예제 2번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읍시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일단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RT라고 하는 벡터 함수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크기가 C이면 상수라고 할게요. 어떤 의미의 상수이면 R'T는 모든 T에 대해서 RT와 직교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RT라고 하는 어떤 벡터 함수 값이 있을 때 T가 어떤 주어진 값에 대해서 RT가 있을 때 R'T라고 하는 것하고 항상 직교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렇게 수직인 상황. 이렇게 된다. 근데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이것을 보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모든 t에 대해서 R의 t의 값이, 즉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면 R'과 R은 항상 직교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라서. 자, 그럼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주어진 부분을 보면, 자, 명제 자체가 무엇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C라고 하는 상수 값이 RT의 크기라고 했는데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C 제곱은 RT의 크기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거 뭐랑 같나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라고 했었죠. 같은 값의 내적을 하면 크기의 제곱이 된다. 아, 그러면 지금 어떤 상수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상수예요. 그쵸? 숫자를 제곱하면 그것도 숫자니까. 자, 상수는 RT, 내적 RT랑 같다라는 걸 가정으로부터 알 수 있네요. 지금 우리가 손댄 것은 가정에 의해서만 얘기가 된 거고. 자, 이 부분의 양변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양변 도함수. 자, 그럼 상수의 도함수 값은 항상 뭐다? 0이죠. 변화율이니까. 상수의 변화율은 없잖아요. 자, 상수함수 x축, y축이라고 하면 상수함수는 이런 형태고 x가 얼마 구간이 변하든 간에 y값은 변화량이 없으니까 변화율은 없다. 0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변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 어떤 성질인가요? 위에 있는 티어렘을 보면 내적했을 때의
도함순위가 4번 성질 이용하면 되죠. u.v의 전체 프라임. 그러니까 지금 전체 rt.rt의 도함수. 이거 얘기하는 거고 4번 성질을 이용하면 티어렘 4번, 티어렘 1번의 4라고 할게요. 1번의 4번 성질을 이용하면 뭐다? 그쵸. r't 앞에 있는 r't 닷 rt 더하기 rt의 닷 뒤에 있는 r'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두 개 내적을 보면 내적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rt 닷 r't가 두 개 있는 거로 봐도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의 값이 0이라고 했으니 2는 약분이 가능하고 따라서 rt하고 r't를 내적하니까 0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내적에서 0이라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쵸? rt랑 r't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보였고 증명도 됐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앞에서 유닛서클 그렸는데 이 예제를 계속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유닛서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닛서클 xt를 코사인 t, yt를 사인 t라고 두자. 그러면 이때 이 t에 따라서 이렇게 유닛서클이 만들어진다. 반지름 1인 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rt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첫 번째 xt 코사인 t고 yt는 사인 t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rt의 크기는 무엇이 되는가? rt라는 것은 자, 원점에서 주어진 지금 이런 각각의 점에 대응시켰을 때 이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닛서클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항상 1로서 고정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길이가 몽땅 1인 것을 다 모아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rt의 크기가 결국 뭐가 될까요? 1이라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계산해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의 크기를 계산해 보자. 루트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 하면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rt의 크기는 항상 1인 거죠. 모든 t에 대해서.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이 자, x축, y축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가 쭉 모여가지고 이런 곡선을 하나 결정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길이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유닛서클의 경우에는 길이가 전부 다 뭐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예제 2번에서의 가정이 만족되는 예제예요. 맞나요? rt의 크기가 어떤 주어진 특정한 상수라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닛서클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rt하고 r't가 수직인 것이 항상 성립한다. 자, 그래서 그림상에다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 자, rt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rt라고 해볼게요. t가 언제쯤일까요? 뭐 6분의 파이 정도일 때 rt를 하나 그렸더니 이런 모양의 벡터를 하나 그릴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그때 r't는 뭐가 되냐면 r'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뭐였어요? t에서의 접선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rt에서 접선을 하나 그려주면 이런 형태가 될 건데 방향을 이쪽으로. 왜냐하면 곡선의 방향이 지금 공간 곡선의 방향이 반식의 방향이었죠. 우리 유닛서클 그릴 때 t의 값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그려보면 반식의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의 접선을 그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이 방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접선 r't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관찰을 해보면 rt와 r't의 관계는 이렇게 수직 관계가 된다. 라는 게
지금 이 예제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닛서클에서도 보면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때 일치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수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I'T 자체의 의미가 접선의 방향을 갖고 있는 접선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t에 대해서도 자, 예를 들어서 RT가 이렇게 되어 있다. RT가 얘라고 해볼게요. t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RT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거기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수직이 되게끔. 됐나요? 그러면 RT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그때의 I'T는 어디 있다?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수직 관계에 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예제 2번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된 거고 이 결과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t의 t가 크기가 1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t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죠. t가 뭐였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였어요. 그렇죠? 유닛 탄젠트 벡터. 그러면 유닛 탄젠트 벡터 말 그대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는 당연히 1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닛 탄젠트 벡터의 정의가 R'T라고 하는 접선 벡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언제나 크기는 1이 되겠죠. 그럼 1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다? 예제 2번에 의해서 결과는 T'하고 T라고 하는 벡터도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벡터가 상수값의 크기를 가지면 그 벡터와 그 벡터의 접선 벡터는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유추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적분을 벡터 함수에서의 적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함수에서의 적분을 어떻게 다뤘었는지 리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12장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13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 파트에 이어서 적분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분은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정적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정적분이나 부정적분과 같은 개념을 이제 접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자세한 시어렘과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정적분은 definite integra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분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 사이에 어떤 파란색 곡선이 있고요. 이 곡선이 fx라는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함수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직선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적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n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해서 이제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결국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했을 때 곡선 아래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를 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들을 쭉 다 더해줄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자, A에서 B까지 우리가 정확히 n등분을 했다고 하면 n분의 b 빼기 a n분의 b 빼기 a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요 한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A 지점이고요. 여기가 끝 지점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n등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해서 여기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제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x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포인트를 x의 2라고 하고 그 다음 x의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몇 등분밖에 안 했지만 이제 이것이 막 확장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점이 이제 x의 i번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는 녀석은 x의 i 빼기 1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로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표현은 여기가 x의 i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 x2와 x1의 간격, x3와 x2의 간격, 또 xi와 xi-1의 간격 이것을 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본다면 이때 이것을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증분인 거죠. 그래서 n분의 b 빼기 a에 해당하는 게 델타 x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델타 x가 되겠죠. 여기도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델타 x. 그래서 델타 x가 이제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쭉 나눠진 형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표본점이라고 하는 샘플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x1, x2, x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붙였는데 x1 스타부터 xn 스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x라고 하는 그 값을 뭘로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들의 합에서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xi의 스타라고 하는 녀석이 이 직사각형, 각각의 직사각형의 딱 중심점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xi의 스타라고 하는 표본점은 우리가 이제 임의로 다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처럼 중간점을 이제 지정해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표본점을 잡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직사각형의 각각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델타 x에 해당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xi 스타라고 하는 요 표본점의 그 f와 만나는 f라고 하는 요 함수랑 만나는 즉 그림상에서 보면 요 파란색 곡선이랑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xi 스타에서의 f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 xi 스타 자, 그리고 이때 i는 각각의 i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전체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더해주면 결국에 여기에 우리가 기호로서 시그마라는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가 이제 뭐 시작점부터 1부터 해서 n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x1 스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x2의 스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요 중간에 있는 점이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지금 xi 스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1의 스타가 되고 여기 x1과 x2 사이가 x2의 스타가 되고 x2와 x3 사이가 x3의 스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1의 스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한 함수값 하고 요 가로 길이를 곱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더해주면 요 전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몇 개만 선택을 해서 합해버리면 사실은 이 곡선 아래의 면적과 엄청나게 같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 그림상에서도 보듯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고 정확하게 넓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이 등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지금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면, 즉 이 등분을 많이 하면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 등분의 개수 n을 무한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들의 합의 어떤 극한값을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 파란색 곡선 아래에 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이와 같이 극한으로 표현이 돼요. 그 정적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f가 a, 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고 하자.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요 식을 이제 보면 이 식이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식. 여기가 이제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직사각형의 가로, 그리고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것을 곱하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됐고 그 직사각형들을 몽땅 다 더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n이라고 하는 등분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서 더 오차를 적게 만드는 과정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부터 b까지 f의 적분 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f의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정적분은 자 우리가 definite integral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의 의미가 a부터 b까지의 definite integral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 기호에서 보면 극한이 존재할 때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하죠.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우리가 이 f라는 함수는 적분 가능이다 라고 불러요.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발산을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적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할 때만 적분 가능,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적분을 당하는 녀석이니까 피적분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뭔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당해지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F가 피적분 함수, 인티그랜드가 되고 A하고 B는 어떤 양끝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적분의 한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A는 하한이라고 하고 lower limit라고 하고 B는 위쪽에 있는 한계니까 상한 upper limit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적분은 아까 의미에서 봤듯이 fx 아래에 있는 a서부터 b까지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부터 b까지 f의 dx를 계산하면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변수를 바꿔서 ft dt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한들 다른 값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변수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 a부터 b까지 이런 그 한계점이 똑같은 상황이면 변수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값은 같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도 뭐 fr, dr이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r인 거고 t인 거고 x인 거이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점이라고 하는 샘플 포인트를 지정을 할 때
아까 임의대로 여러분이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그림에서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점을 선택한 것 같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를 이 샘플 포인트로 잡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포인트를 샘플 포인트로 잡자. 그런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점에서 보면 자, 이 점에서 샘플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파란색 점과 만나는 요 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 요 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요 점에서 하면은 이렇게 요 파란색 곡선과 만나는 점과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잡는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x의 i-1번째를 이제 샘플 포인트로 하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 이렇게 만약에 곡선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x를 등분하겠죠? a부터 b까지. 이렇게 등분했다고 해볼게요. 그냥 크게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이제 등분했을 때 레프트 핸드 포인트를 샘플 포인트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점과 만나죠? 요 점과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입장에서는 요 직사각형 만들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 점과 만나게 해서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랑 만나고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함수랑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래서 높이가 되는 x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f의 x1의 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부터 인덱스가 시작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0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이 f의 x1의 스타이긴 한데 f의 x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아까 x0부터 xn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x0에서의 f 값을 시작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프트 핸드 포인트를 썼을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앞에 있는 라이트 핸드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 등분에서 보면은 이 직사각형 어떻게 만든다?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파란색 곡선과 만나는 점이 높이가 되게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직사각형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기준이 돼서 요 점에서 이제 직사각형. 여기서는 여기에서 요 점을 높이로 해서 이런 직사각형.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나는 f랑 만나는 요 함수값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샘플 포인트를 잡더라도 결국 어떤 과정을 취했죠? 이 fxi 스타라고 하는 높이를 내가 xi 스타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서 이제 극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취하나 이렇게 취하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라이트 핸드 포인트 오른쪽을 이제 샘플 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 보면 xi 스타가 xi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xi를 기준으로 해서 f를 잡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i가 1부터 시작하니까 fx1부터 함수값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녹색 이 직사각형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그리고 레프트 핸드 포인트로 적분을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fxi 스타인데 그게 이제 x의 i 빼기 1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i가 1부터 들어가면 f의 x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까 요 빨간색 직사각형 그려봤듯이 여기 x 제로에서의 함수값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을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얘기는 f가 양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fx가 이렇게 y축 위에, x축 위에, y축과 x축이라고 하면 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y값이 양수라는 의미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은 x축 위와 f의 아래로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적분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요 fx 아래에 x축 위와 둘러싸인 요 면적을 의미를 한다. 이게 적분의 정의였어요. 정적분의 정의.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정적분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얘가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적분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리미트 옆에 있는 요 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만 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더하는 과정이죠. 직사각형을 이제 하나씩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를 리만 합, 리만 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만 합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극한 취하기 직전의 값까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기 전에 CRM 두 개로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F는 제일 중요한 과정, 연속이에요. 연속일 때 정적분이 존재한다. A부터 B까지. 그리고 옆에 보면 유한계의 도약 불연속점을 가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1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1.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연속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여기 0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점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긴 하지만 이런 것이 유한계 있으면 적분을 할 수 있다. 적분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한계라는 거는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 지금 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지만 이런 0이라는 점이 만약에 몇 개가 더 있다고 해도, 즉 몇 개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었다고 해도 이런 함수는 적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불연속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0보다 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1까지 이렇게
상한을 주고 그 다음에 요 구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그래서 x의 구역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적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번 적분하고 0부터 1까지 한번 적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어렘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자, 적분 가능하면 누가? F가 A와 B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정의는 뭐였냐면 아까 뭐가 존재했었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근데 어떤 극한값이었냐? 아까 보면은 요 극한값. 이것이 존재할 때 F는 적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할 때 적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적분 가능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존재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델타 x는 아까 등분이었어요. 그 하나의 증분이었죠. 그 n분의 b 빼기 a에 해당이 됐고 x의 i라고 하는 거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a부터 b까지 이렇게 몇 등분을 했다고 하면 x의 i라고 하는 거 얘가 x의 제로였고 그러면 여기가 x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x의 2가 되고 그래서 x의 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가 돼요?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칸 이동한 것이 되니까 A부터 시작해서 한 칸 이동해서 1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1은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X의 2는 뭐가 될까요? A에서 시작해서 두 칸을 이동한 거니까 델타 X 두 번을 곱해서 A부터 시작을 하고 I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구간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이것을 적분 기호로 표현해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그러니까 x의 i라고 하는 요 점으로 표현된 이 함수값하고 델타 x가 있고 극한으로 정의됐고 이걸 다 더하는 것. 이게 아까 적분의 정의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리만 썸, 리만 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요 델타 x가 의미하는 거는 x 구간의 등분, 그러니까 증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델타 x는 이제 그 정적분의 기호로 가면은 dx라는 형태로 모양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가 이제 다 직사각형을 더해서 극한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였고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파이까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적분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녀석인데 얘가 뭐였냐면 f의 x의 i였잖아요. 그럼 fx가 여기 피적분 함수니까 이 형태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x의 3제곱 더하기 x의 sin x. 그래서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